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이강인 선수의 미친 왼발이 이번에도 파리 생제르맹의 승리를 이끈 열쇠가 됐습니다. 2023-2024 시즌 프랑스 리그앙 15라운드 경기 파리 생제르맹이 낭뜨와의 접전 끝에 2대1로 승리했는데요. 파리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결승골의 기점이 이강인 선수였습니다. 비록 이강인 선수가 직접 공격 포인트를 올린 것은 아니지만 이강인 선수가 경기 내내 펼친 활약, 무엇보다 결승골을 이끌어낸 프리킥을 통해 경기 최우수 선수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이날 이강인 선수는 본인의 장기인 왼발뿐 아니라 오른발로도 멋진 장면을 연출했는데요. 이강인 선수의 활약은 어땠는지, 낭뜨와의 경기에 이강인 선수는 어떤 역할로 또 어떤 플레이를 펼쳐 보였는지 주요 장면 통해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이 낭뜨를 2대1로 꺾고 리그 단독 선두를 유지했습니다. 15경기 동안 11승 3무 1패, 승점 36점으로 이제 모나코와의 차이를 6점까지 벌렸습니다. 니스가 아직 15라운드 경기를 치르지 않았지만 니스를 상대로 시즌 첫 번째 패배를 안겼던 낭뜨를 파리가 제압하면서 확실한 리그앙의 강자라는 것을 보여줬는데요. 흥미로운 기록이 있습니다. 음바페 선수가 시즌 초반에는 이제 거치 문제 때문에 뛰지 못했던 시기도 있었고, 또 이강인 선수가 부상이라든지 또 아시안게임 차출 등 여러 이유로 빠졌던 경기들이 있었잖아요. 파리가 이번 15라운드 경기까지 이강인 선수와 음바페 선수가 동시에 선발 출전한 6경기는 모두 승리하는 압도적인 진기록을 이어가면서 이강인 음바페가 파리의 확실한 주력이자 최정예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이날 경기 명단 살펴보면 우선 올해 안에 복귀가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됐던 핵심 미드필더죠. 워렌 자이르 에메리 선수가 대기 명단에 들어왔어요. 생각보다 빠른 회복세를 보이면서 발목 부상에서 돌아왔고, 실제로 이날 경기 후반전에 교체 출전까지 하면서 도르트문트와 챔피언스리그 죽음의 조 F조 최종전 경기를 앞두고 승리해야 자력으로 16강에 오를 수 있는 파리의 입장에서는 호재가 있었는데요. 이날 경기는 파리가 도르트문트와의 경기를 대비한 선발 명단을 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스만 덴벨레 선수가 경고 누적 징계로 도르트문트와의 경기에 뛸 수 없기 때문에 이번 경기 선발 명단 구성도 덴벨레가 없는 상태에서의 경기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합을 맞춰보는 의미도 있었어요. 선발 명단에 바르콜라, 음바페, 이강인과 더불어 솔레르 선수가 출전하면서 덴벨레가 벤치에 있었고요. 미드필드 라인에 우가르테, 비티냐가 함께 뛰었습니다. 현재 포진도는 이강인 선수가 미드필드로 배치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솔레르가 미드필드로 뛰고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 날개로 배치가 됐습니다. 포백 수비 라인은 루이카 에르난데스와 다닐루, 마르키뉴스, 하키미를 구성했고, 돈나루마 골키퍼가 지난 르아브르전의 퇴장으로 인해 2경기 징계를 받게 되면서 아르나우 테나스 골키퍼가 골문을 지켰는데요. 이날 경기 파리의 평균 위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강인 선수는 확실하게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뛰었고, 음바페 선수가 가짜 9번으로 뛰었습니다. 에니케 감독이 최근에 이 포진이 이강인과 음바페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린 것 같아요. 무아니도 있고 하무스도 있고 또 아센시오까지 복귀했기 때문에 최전방 자리 가짜 9번이나 또 진짜 9번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원들이 많지만 음바페의 자유도와 음바페의 활용 범위를 높이기 위해서 가짜 9번으로 쓰면서 중앙에 배치하는 것이 가장 옳다. 그리고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도 왼쪽에 있을 때 플레이가 조금 제한된 면이 있다 보니까 오른쪽 날개나 오른쪽 메잘라의 위치가 어떻겠느냐, 또 그 위치에서 교체 출전하거나 경기 중에 위치가 바뀌었을 때 좋은 플레이를 펼쳤었는데, 이번 경기 아예 덴벨레 선수를 벤치로 내리면서 이강인, 비티냐를 함께 쓸 때 이 두 선수를 미드필드로 쓴 게 아니라 이강인 선수가 조금 더 공격 지역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우측 윙어로 배치하고 그 뒤에 솔레르를 배치하는 형태로 경기를 운영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다음 경기를 준비한 것도 있지만 워렌 자이르 에메리가 빠르게 부상해서 복귀하면서 그렇다면 오른쪽 메잘라 위치를 또 워렌 자이르 에메리가 커버할 수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강인과 에메리를 동시에 활용하고 또 그 둘 중에 한 명을 벤치에 내리는 선택보다는 이 둘 다 선발 자원으로 합을 맞춰보는 게 더 필요할 수 있다라는 선택을 내린 것 같습니다. 오른쪽 풀백인 하키미가 거의 오른쪽 윙어에 가깝게 움직이고, 마르키뉴스 선수도 오른쪽 센터백이지만 오른쪽 풀백 위치까지 벌려서 움직이면서 상대 지역을 지배하는 축구를 했는데요. 대신 우가르테가 미드필드 라인에선 가장 뒤로 내려오고, 다닐루가 최종 스위퍼 역할을 했고, 리카도 굉장히 전진하는 플레이를 통해서 아주 공격적인 축구를 펼친 파리였습니다. 이날 경기 전체 기록을 보면 팽팽한 승부였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파리가 우세한 경기를 했는데요. 기대득점 1.94골로 2골을 넣을 만한 경기력을 보였죠. 낭뜨의 기대득점은 0.59골이었습니다. 볼 점유율도 파리가 65%로 크게 앞섰고, 다만 슈팅 숫자는 16대10, 유효 슈팅은 6대4로 낭뜨 역시 역습 상황에서 좋은 기회들을 만들었는데요. 하지만 더 결정적으로 확실한 기회를 만든 팀은 파리였습니다. 빅 찬스는 3대0, 그러니까 낭뜨의 역습 기회는 사실 득점으로 연결될 만한 확실한 기회가 아니었다라는 것이고요. 또 오히려 낭뜨는 무려 4차례의 골키퍼 선방이 나오는 등 분명히 파리가 이길 자격을 보였던 경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기 시작 1분부터 파리가 기회를 만들었는데요. 수비형 미드필더 우가르테의 적극적인 전방지역 압박을 통해 흘러나온 공을 비티냐가 공을 잡지 않고 원터치로 툭 밀어주면서 음바페에게 연결했습니다. 음바페 선수가
선수가 문전까지 혼자 빠르게 치고 들어가서 오른발 슈팅까지 연결했지만 골키퍼의 선방에 막혔습니다. 전반 16분에는 낭트의 공격을 차단한 이강인 선수가 배후 공간으로 뛰어가는 음바페 선수를 정확하게 빠르게 포착하고 기가 막힌 왼발 로빙 스루 패스를 보냈거든요. 이 패스를 받은 음바페 선수가 문전까지 치고 들어가 오른발 슈팅을 가져갔으나 수비수의 6탄 방어에 막혔습니다. 이 장면 이강인 선수가 빅 찬스를 만들었다고도 할 수 있는 좋은 장면이었습니다. 전반 25분에는 바르콜라 선수가 왼쪽 측면에서 수비의 압박에 막히자 뒤로 공을 빼냈죠. 우가르테가 이 공을 받은 이후 오른쪽으로 벌려있던 이강인 선수에게 전환 패스를 보냈고, 여기서 이강인 선수가 크로스를 올리는 척하면서 왼발로 그대로 가마차기 슈팅을 시도했지만 확실하게 좀 많이 감기지 않으면서 골대 옆으로 아쉽게 빗나갔던 슈팅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공격을 주도하던 파리 생제르맹은 전반 41분 바르콜라 선수가 자신의 파리 데뷔골을 터뜨리면서 앞서갔는데요. 왼쪽 측면에서 비티냐와 2대1 패스를 주고받았습니다. 바르콜라가 비티냐에게 공을 내주면서 배후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갔고, 비티냐가 바르콜라의 동선에 맞춰서 적절한 패스를 내줬죠. 바르콜라가 이전 경기에서 워낙 많은 기회들을 놓쳤고 또 챔피언스리그에서도 부진한 모습들을 보였는데, 이 장면에서는 문전 좌측에서 정말 기가 막힌, 각이 별로 없는 상태였음에도 송곳 같은 슈팅을 때려 넣으면서 아마 지난 훈련 과정 속에서 본인도 좀 절치부심해서 슈팅력을 높인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정말 좋은 슈팅으로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전반 추가 시간에도 이강인 선수의 좋은 플레이가 있었는데요. 오른쪽 수비수인 마르키뉴스가 공격 지역까지 넘어와서 밀어준 패스, 이강인 선수가 자신있게 치고 들어가더니 보통 접고 왼발로 올릴 거라고 생각했던 타이밍에서 그냥 오른발로 크로스 패스를 올리면서 모두를 속였거든요. 아마 음바페 선수도 속았던 게 아닌가 싶은데, 이 상황에서 음바페가 특유의 이제 날아차기 바이시클 킥을 시도했지만 이 킥이 완전히 빗맞았어요. 사실 여기서 슈팅이 제대로 맞고 들어갔다면 원더골이 될 수도 있었던 장면인데, 어찌됐거나 이강인 선수가 이 장면에서 오른발 크로스도 왼발 못지않게 더 정교해졌다, 더 진화했다, 이강인 선수가 양발잡이로 거듭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난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사실 오른발을 잘 쓰는 선수들은 왼발도 노력해서 손흥민 선수의 경우처럼 양발잡이로 진화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왼발잡이 선수들은 좀 본인만의 특징이 있고 특색이 있다 보니까 오른발 능력이 크게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하지만 이강인 선수는 최근에 이 오른발 능력이 날이 갈수록 일취월장하면서 정말 이제는 막을 수 없는 슈퍼 플레이메이커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놀라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전 파리가 1대0으로 앞선 채 마쳤는데요. 사실 저희가 경기 전체 기록을 보여드렸을 때는 파리가 훨씬 압도했잖아요. 하지만 전반전에는 그렇게 확실한 기회들이 많았던 건 아닙니다. 전반전의 기대 득점은 0.43골, 대신 경기 지배력은 전반전에 70%의 볼 점유율로 더 높았고요. 7대1의 슈팅으로 파리가 전반전에 훨씬 더 많은 슈팅을 때린 것은 맞지만 유효 슈팅은 2대1이었고, 전반전에는 빅찬스도 파리가 기록되지 않을 정도로 사실은 조금 고전한 경기였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후반전 들어서 낭트가 웅크리고 있던 기지개를 펴면서 동점골을 넣었는데요. 후반 시작 10분 만인 55분 몰래의 코너킥을 공격수 모하메드가 니어포스트에서 잘라먹는 헤더 슈팅을 통해 동점골을 넣었습니다. 그 이후 파리가 계속해서 승리를 위한 공세를 펼쳤는데요. 58분 왼쪽 측면에서 이번에도 바르콜라가 빠른 속도를 활용해 단독 돌파로 문전까지 치고 들어갔는데, 이 장면에선 자신의 약점인 결정력 부족이 드러났어요. 골키퍼를 앞에 둔 상태에서 조금 허무하게 옆구무를 때렸는데 아슬아슬했던 것도 아니고 방향 자체가 완전히 골대 밖으로 나가고 있는 슈팅이었다 보니까 이 부분 역시 보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계속해서 흐르면서 파리 생제르맹은 챔피언스리그 경기까지 대비한 체력 안배도 필요했거든요. 60분에 수비형 미드필드인 우가르테, 오른쪽 센터백 마르키뉴스를 빼고 부상에서 돌아온 자이르 에메리와 또 다른 센터백 슈크리니아르를 출전시켰는데요. 그리고 나서도 크게 경기 흐름에 공격적인 면에서 개선이 되지 않자 67분에는 비티냐를 빼고 우스만 덴벨레를 투입했습니다. 덴벨레가 투입되면서 이강인 선수가 맡고 있었던 오른쪽 측면 공격수 자리로 배치가 됐고, 이강인 선수가 비티냐가 맡고 있던 메짤라 위치로 내려왔고요. 이후에 79분에는 솔레르와 바르콜라까지 빼고 공격 라인에 변화를 주면서 아센시오와 무아니를 투입해서 완전한 총공세를 펼쳤죠. 실제로 음바페, 무아니, 덴벨레, 아센시오까지 4명의 공격수가 전방에 배치되고 이강인 선수가 공격 미드필드로 지원하는 형태의 경기를 펼쳤는데요. 이 교체 전략을 통해서 결국에는 파리가 결승골을 뽑아냈습니다. 83분 오른쪽 측면 지역에서 얻은 프리킥 상황에서 이강인 선수가 날카로운 왼발 크로스를 문전 반대편 파포스트를 노리고 연결했고요. 수비수인 리카 에르난데스의 헤더 슈팅까지 나왔는데, 이 헤더 슈팅이 그대로 들어갔더라면 이강인 선수가 결승골을 어시스트한 것이 될 수 있었는데 골키퍼의 선방에 막혔어요. 하지만 이 흘러나온 공을 무아니가 빠르게 반응하면서 때려 넣었는데, 아시다시피 무아니가 낭뜨 출신, 낭뜨에서 성장해서 낭뜨에서 빛을 보기 시작했던 낭뜨의 프랜차이즈 스타였잖아요. 낭뜨에서의 활약 이후 독일 분데스리가의 프랑크푸르트로 건너가서 더 큰 활약을 했고, 또 월드컵에서 맹활약하면서 준우승의 주역이 됐고, 그 뒤 올 시즌에 파리로 왔는데 이 골을 넣고 또 파리가 승리한 뒤에도 낭뜨 선수들과 또 포옹하고 인사를 나누는 다정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어찌됐거나 이강인 선수의 왼발 프리킥이 기점이 되면서 워낙에 날카로운 프리킥이었기 때문에 사실 골키퍼가 막아냈던 것 자체가 기적과 같은 장면이었어요. 리카의 헤더에 이은 무아니의 밀어넣기로 파리가 결국 2대1을 만들었고, 그대로 파리의 2대1
1대1 승리로 경기는 종료됐습니다. 이날 경기 소파스코어의 평점으로 이강인 선수가 경기 최우수 선수로 선정이 됐는데요. 워낙 치열했던 경기였기 때문에 특정한 한 명의 선수가 최고의 압도적인 점수를 받지는 않았어요. 이강인 선수가 7.8점을 받았는데요. 주목할 점은 이강인 선수가 공격 포인트를 올린 선수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득점을 올린 브래들리 바르콜라도 7.7점, 그리고 콜로 무아니도 7.6점이었고 낭대에서 득점한 모스타파 모하메드도 7.5점이거든요. 즉 경기력 전체적이면 골이 주는 이 통계 매체 기반 평점의 가중치를 생각했을 때는 경기력 전체는 이강인 선수가 가장 좋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결과입니다. 은바페 선수는 이날 6.9점으로 생각보다 낮은 평가를 받았는데요. 이강인 선수가 이렇게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세부 기록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90분 풀타임을 소화하면서 총 2차례의 슈팅이 있었죠. 비록 골대 안으로 골키퍼가 막아야 했던 슈팅은 없었지만 수비의 6탄방에 걸리거나 또 아쉽게 빗나갔던 슈팅들이 있었고요. 3차례의 드리블 돌파 시도했는데 2차례 성공할 정도로 드리블의 성공률이 높았습니다. 패스 성공률은 평소보다 조금 나았던 79%였지만 워낙 도전적인 패스를 많이 시도했기 때문인데요. 3차례의 키 패스를 통해서 사실은 도움을 더 올릴 수 있는 기회들도 있었고요. 8차례나 크로스 패스를 연결했습니다. 2차례만 성공했지만 날카로운 킥이었고요. 롱볼 3개 중에 2개가 정확하게 연결됐고 빅찬스도 하나 창출했습니다. 또 9번의 상대와의 볼 경합 속에서 공격적인 역할을 하면서도 5번이나 승리할 정도로 힘싸움도 굉장히 잘해줬고요. 3차례나 파울을 얻어내는 등 자신의 몫을 충분히 다했던 경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리가 낭트를 잡으면서 프랑스 리그앙의 우승 전선은 확실해 보이는데 중요한 건 챔피언스 리그에서의 도전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죽음의 F조에서 살아남기 위한 자력 희망이 있는 파리, 12월 14일 목요일 새벽 5시에 도르트문트와의 독일 원정 경기에서 승리해야만 1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물론 승리하지 못할 경우, 비길 경우에도 2위로 올라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있지만 뉴캐슬과 밀란의 경기 결과에 따라서 아예 탈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파리는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경기입니다. 이 경기 이강인 선수가 어떤 플레이를 펼쳐 보일지, 덴벨레 선수가 말씀드린 대로 경고 누적으로 뛸 수 없기 때문에 오른쪽 날개 이강인 선수가 본인이 가장 선호하는 역할을 통해서 경기에 나설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경기를 앞둔 최신 소식들도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파리는 12월 말까지 2차례 프랑스 리그앙 경기를 더 치르게 됩니다. 12월 18일 월요일 새벽 4시 45분에 릴과의 원정 경기, 12월 21일 목요일 새벽 5시에는 메스와의 전반기 마지막 경기를 치르게 되고요. 지난 여름에 열릴 예정이었다가 개최지 변경 문제로 연기됐던 누슬루즈와의 트로페 데 샹피옹 프랑스 슈퍼컵 경기가 1월 4일 새벽 4시 45분에 열리는데 아마도 이 경기는 이강인 선수가 아시안컵 차출 일정으로 인해 결장할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그 이후 1월 달에 열릴 랑스전, 브레스트전, 스트라스부르전, 그리고 아시안컵의 결승전이 열릴 예정인 2월 10일 주말에 있을 릴과의 경기까지 이강인 선수의 결장이 예상되는데요. 이강인 선수와 파리 그리고 아시안컵 소식까지 축구계의 최신 소식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